안녕하십니까, 너꿀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11시 20분이고요.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는데, 오늘 킨 이유는 경쟁사에 관련된 내용과 함께 내일 저녁에 있을 이뮤노반트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보통 주주총회 때 뭐 그렇게 크게 뭘 발표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는 뭐 앞으로 임상 방향이나 주주총회이기 때문에 회사의 임상 진행 방향이나 아니면 향후의 계획 같은 게 추가로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뮤노반트 로이반트에 따르면 과거에 이제 뭐 언제까지 10개 임상을 확장을 하겠다 뭐 이렇게 개수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했던 게 사실 시장의 반응도 별로 안 좋았고, 투자자들한테도 10개인데 도대체 무슨 질병 10개를 할 건데 라는 그런 의문점과 함께 불확실성만 더 키운 게 아니냐 싶어서 로이반트에서는 앞으로 적응증 공개 방식을 임상을 진행하는 게 확정이 되거나 아니면 임상의 진행이 들어가면 그때 바로바로 공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발표 방향을 전환을 한 상태라서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주총회 때 뭐 서프라이즈로 추가로 공개할 적응증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 데이터 공개 같은 거는 이제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는 학회에서 공개하기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떤 게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예상이 잘 안 가는 부분이고, 뭐 좋은 얘기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게 없더라도 9월 10일에서 14일에 개최되는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관해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되는 걸로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좀 기대를 해보시고, 오늘은 한우리 아침에는 좀 한 8%가량 상승을 하다가 장 마감에는 약 한 4, 5% 정도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오른 이유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주주총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어느 정도는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물량들은 근데 좀 단기성 물량들이라서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물량들은 아닌 것 같고, 어차피 주주총회 모멘텀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주주총회가 끝나면 내용 보고 빠져나가실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런 물량은 신경을 쓰진 않고, 일단은 오늘 오른 이유는 좀 찾아보면 한올바이오 파마만 좀 이렇게 퍼센트가 그나마 좀 높게 유지가 되면서 마감을 했는데, ABL 바이오나 뭐 이런 모멘텀이 꽉 찬 종목들의 기대감 같은 거는 제외하고 최근에 모멘텀이 좀 덜하고 시장의 관심을 좀 덜 받는 종목 중에서 한올바이오 파마는 조금 이제 상승 폭을 어느 정도 확대한 상태로 마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사실 찾아보면 이거 같아요. 이거 경쟁사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 약물이 혈청 음성 중증 근무력증 치료 범위가 확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한번 기사같이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경쟁사인 알제넥스의 데이터지만 이뮤노반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이뮤노반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향후에 뭐 다른 경쟁사들 있잖아요. 기전이 좀 다르지만 자가면역 질환을 타겟하는 다른 경쟁사들과는 어떤 비교 기준을 가지고 좀 비교를 해야 되는지, 이것들도 좀 한번 저와 함께 논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어댑트세론이라는 3상 임상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MG-ADL 점수, MG-ADL 점수는 중증 근무력증의 평가 점수죠.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MG-ADL 점수가 유의미한 개선 입증이 됐다. 머스크, LRP4 등 모든 혈청 음성 I형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출시된 알제넥스 뿐만이 아니라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고요. UCB 약물도 마찬가지고, 중증 근무력증으로 인한 약물이 출시된 FcRn 저해제들은 다 혈청 양성에서만 효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음성까지 아제넥스가 최초로 확장을 한 겁니다. 혈청 음성까지. 치료제 전무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겼다. 그래서 연내 FDA 적응증 확대 신청을 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면역학 기업 아제넥스가 중증 근무력증 치료제 비브가르트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신경근 접합부에서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AChR-AB, 뒤에 있는 AB가 이 안티바디 항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항체가 검출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음성 검출이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죠. 뭐지? 하놀이나 이뮤노반트 약물이나 비브가르트, 아제넥스의 비브가르트나 존슨앤존슨 약물이나 이런 FcRn 저해제들은 항체가 너무 많아서 항체를 제거해서 치료 효과를 보는 약물인데, 항체가 검출되지 않은 환자도 임상 3상을 시험을 했는데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게 참 이상하죠, 그죠? 몸의 항체,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검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약물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중증 근무력증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에 대해서는 보통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가 양성인 사람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항체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항체가 존재하는구나를 제약사,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들이 알고 나서 그 환자들만 모집해서 임상을 진행해야 성공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항체가 있는 환자들이니까, 그걸 줄이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아제넥스가 이번에 임상을 진행한 건 항체가 없는 환자들도 임상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아직 FcRn 저해제에 대한 능력이, 이제 항체 제거 능력, 항체를 많이 감소시키는 능력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아직 확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감을 잡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말고 다른 어떤 항체들이 있어서 그 항체가 제거가 됨으로써 아제넥스의 약물이 임상을 성공하게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말고 전신 중증 근무력증에 해당하는 항체들이, 이 항체가 말고 다른 항체들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항체가 줄어서 이게 성공을 했다라는 건 추후에 데이터 발표를 할 때 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발표 자료와 기사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이 FcRn 저해제의 역량이 점점 더 확장되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졌다까지는 아니지만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의 대부분의 자가면역 질환, 만약에 항체가 음성인 환자들에도 어떤 다른 무언가의 항체로 인해 공격을 받아서 어딘가의 증상이 나타난 분들에게는 다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밝혀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항체가 양성인 환자들 위주로만 모집을 한 걸 거예요. 근데 항체가 음성인데도 효과를 본다고? 그 말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항체가 있구나. 그 다른 항체마저도 이 FcRn 저해제들이 항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그럼 그 환자들도 희망이 생길 수 있겠네 라는 걸 지금 이 중증 근무력증 항체,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환자들에게도, 음성인 환자들에게도 적용을 했을 때 성공을 한 걸로 보아서 그런 환자들에게도 희망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고요. 아제넥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양성인 환자들과 음성인 환자들 모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중증 근무력증에서 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존슨앤존슨도 그렇고 지금 FcRn 저해제로 출시된 약물들은 다 양성 항체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상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 음성인 환자들은 이제 아제넥스가 독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뮤노반트도 나중에 확장 임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경쟁사에서 임상을 진행을 한번 했기 때문에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임상에서 비브가르트를 투여받은 환자들의 치료 시작 후 약 4주가 지났을 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말하기, 씹기, 삼키기, 걷기, 숨쉬기 같은 기본 생활 동작이 눈에 띄게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변화를 수치로 보여주는 MG-ADL 점수에서도 위약금보다 뚜렷한 호전을 보여 비브가르트의 효과가 통계적으로도 뒷받침됐다. 안전성은 기존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 환자군과 동일했으며, 그러니까 항체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비브가르트가 약물이 잘 먹혔다는 겁니다. 그만큼 FcRn 저해제가
이 신체의 항체들을 많이 우리가 모르는 항체들까지 감소를 시켜줌으로써 중증근무력증 환자 삶의 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머스크 항체 양성, LRP4 항체 양성, 3중 음성 환자 등 다양한 혈청 음성 아형에서도 새로운 위험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번 시험에는 북미, 유럽, 중국, 중동 지역에서 모집된 성인 환자 119명. 그러니까 119명으로도 3상을 진행을 하네요. 그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님에도 119명으로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그레이브스병 환자가 꽤 되죠. 한 200명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대다수 환자를 모집해서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기존 GMG 치료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증상이 많이 남아있던 환자들이었다. 특히 증상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MG-ADL 점수가 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수준의 환자군이 포함됐다. 이번 연구는 혈청 음성 환자의 3가지 아형에서 모두 효과를 입증한 최초의 글로벌 3상 임상으로 평가된다. 그러니까 혈청이 음성, 항체가 음성인 환자들에게서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게 최초로 증명이 된 겁니다. 혈청 음성 환자군의 치료 공백은 오래전부터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전체 GMG 환자의 약 20%가 이 집단에 속하지만 머스크 항체나 LRP4 항체가 있어도 치료 선택지는 제한적이었고 세 항체 모두 음성인 환자에게는 승인된 약물이 전무했다. 이 때문에 높은 질병 부담을 안고 있던 환자들에게 이번 결과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약이 없던 모두 다 항체가 모두 없던 사람들마저도 머스크 항체나 LRP4 항체나 이런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나 다 모두 3개의 항체가 음성인 환자에게는 승인된 약이 전무했는데 이것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조금 희망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모르는 뭔가 다른 항체들까지도 제거가 된 거예요. 뭔가 이 3가지 항체가 없는 환자들도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있었고, 그럼 어떤 항체들이 그 근육들을 공격을 해서 힘을 못 쓰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항체가 뭔진 모르겠지만 아제넥스가 FcRn 저해제를 통해서 그 항체를 제거함으로써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 겁니다. 비브가르트는 면역 시스템에서 항체가 오래 남아있도록 돕는 단백질인 신생아 수용체에 결합해 병을 일으키는 항체가 혈액속에 오래 머무르면, 이거는 이제 항체 FcRn 저해제의 원리죠. 항체가 FcRn에 결합하면 항체가 몸 안에 오래 살아남게 되는데, 그러면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항체가 문제인데 그 FcRn 때문에 항체가 체내에 오래 살아남음으로써 그런 질환들이 자꾸 심해지는 건데, 우리 그 FcRn 저해제 물질들은 이런 항체가 FcRn에 달라붙기 전에 약물이 FcRn에 먼저 달라붙어서 항체들이 FcRn에 못 달라붙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 FcRn에 못 달라붙은 항체들은 자연히 없어지는 원리로 지금 근본적인 치료제 역할을 하고 있죠. 2021년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양성 환자 치료제로 처음으로 비브가르트가 FDA 승인을 받았고, 2023년에는 피하주사 제형인 비브가르트 하이트루로가 치료제로 추가 허가됐고, 2024년에는 CIDP에도 적응증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아제넥스는 이번 성과를 통해서 비브가르트 치료 범위를 혈청 음성 환자까지 넓히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고요. 구체적인 세부 수치와 장기 추적 결과는 향후 학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고, 비브가르트가 GMG 전 환자군을 아우르는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라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좀 아제넥스 발표 자료에서 세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점. 그러니까 3상 성공을 하고 MG-ADL 점수가 개선이 된 건 맞고 임상에 성공을 한 건 맞지만, 얼마나 개선이 됐고 그 개선된 환자가 얼마나 약물의 유지 기간을 갖고 있고 얼마나 일상생활 하는데 불편함을 못 느끼는 정도인지 구체적인 세부 수치가 공개가 아직 안 돼서 학회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FcRn 저해제를 아제넥스나 이뮤노반트나 지금 한올의 약물도 있고 만들고 있잖아요. 이뮤노반트가.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자가면역 질환이 해당이 된다 안 된다라는 자가면역 질환 그 항체가 있냐 없냐 이 유무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거든요. 몸에 그런 자가면역 질환 항체가 뭐가 있는지 우리 지금 현재
검사 기술로나 의학 기술로는 예를 들어서 항체가 예를 들면 몸 안에 항체가 약 100개 종류가 100가지 종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과학으로 검체할 수 있는 항체는 약 뭐 80가지 정도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 이거 뭐 제가 뭐 어떤 데이터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서 정확히 수치상 몇 %까지 우리가 항체의 종류를 검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 항체가 뭐 IgA, IgE, IgM, 뭐 IgG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5개인가 뭐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있는데, 그 항체 그 종류 그 특정 그런 것만 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떤 몸 안에 다른 항체들이 있는지도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항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IgA, IgM, IgE 뭐 이런 등등의 항체들 중에서 아무튼 그런 항체들이 쫙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5가지가 있다고 해보실까요? 5가지, 100가지 너무 많은 거. 5가지. IgE, IgM, IgE, IgG, IG 뭐 여러 개가 있죠.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중증 근무력증에서 1번에서 3번 항체가 문제다 라고 원인 규명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떤 환자는 1번에서 3번 항체가 검출이 안 되는데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상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번에서 3번 항체가 문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1번에서 3번까지 항체가 없는데도 중증 근무력증이 있네. 근데 여기다가 이제 FcRn 저해제를 투여해보니 중증 근무력증 그 치료가 호전이 됐다.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1번에서 3번 항체가 문제가 아니고 4번, 5번 뭐 여러가지 기타 항체들이 문제가 됐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 환자는 정상적인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이 갖고 있는 항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환을 앓았다는 건 뭔가 다른 항체들이 그 중증 근무력증을 유발하는 곳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중증 근무력증이 나타난 거였고, FcRn 저해제가 항체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1번에서 3번 항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뭔가의 항체를 줄여줘서 중증 근무력증이 호전이 됐다. 이 말은 앞으로 향후 적응증 개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질환들이 뭐 약 100여 개 있다고 하는데, 그 모든 100여 개를 임상실험을 다 해봐야 되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항체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 추후에 이제 기업에서 판단을 해보고 과학적인 증거나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한번 정밀 검증은 한번 해봐야겠지만,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FcRn 저해제 확장성이 좀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질병 적응증을 확장하는데 좀 더 글로벌 모멘텀이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지금 FcRn 저해제 시장이 이제 막 아제넥스가 손을 뗐고 발을 디뎠고 존슨앤존슨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지금 뭐 출시된 지는 4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아직 개화 자체도 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제 적응증 3개, 4개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뭐 적응증들이 10개, 15개, 휴미라가 뭐 1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미라 적응증까지만 해도 10개인데 그 이상의 적응증까지도 개발할 수 있는 게 FcRn 저해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에이프릴 바이오도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에이프릴 바이오와 FcRn 저해제, 이뮤노반트 하놀바이오 파마랑은 좀 기전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이 FcRn 저해제라는 약물이 근원적인 치료제, 그러니까 항체가 문제니까 항체를 줄여버리지 뭐 이런 느낌인 거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항체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항체 때문에 B라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B라는 물질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B라는 곳이 B라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니까 A는 어쩔 수 없고 항체는 그대로 놔두고 항체가 막 여기를 공격하면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을
차단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면, 이뮤노반트 FcRn 저해제는 그 항체 자체를, 아예 A라는 문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물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응증 확장이 용이하고 부드러운 상황입니다. 뭐 TED를 누가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 그 지난번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처럼 TED를 누가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 이거는 사실 뭐 데이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문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TED 질환 하나 가지고 설명하는 거네. 그 이뮤노반트나 한올바이오파마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작은 시장이에요. 그레이브스병 시장만 해도 30만 명 이상을 가지고 가는데, TED라는 시장으로 에이프릴바이오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업 가치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이 경중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에이프릴바이오는 되고 한올은 안 되는 이유라고 그때 레포트가 나왔는데, TED라는 질환 하나에서는 뭐 두 회사를 비교해보자 하면 이제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기업,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데 한올바이오파마가 TED 약물로만 개발하진 않잖아요. 앞으로 지금 이 아제넥스 상황을 봐서 더 큰 적응증 확장 능력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데이터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상업화까지 지금 거의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FcRn 저해제 시장은 워낙 이제 개화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에이프릴바이오와는 비교 안 하셔도 돼요. 기업 가치 자체가 너무 다르고요. 에이프릴바이오도 그 타겟하는 CD4EL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 아제넥스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뭔가 어떤 항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막았는데 다른 항체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CD4EL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항체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그 A라는 항체 때문에 문제가 되는, 파생되는 다른 것들을 차단을 해서 우리는 뭔가 질환을 막을 거야 하는 것들이 TED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질환이. 근데 걔네들은 만약에 이런 중증근무력증 혈청 음성 환자처럼 항체가 다른 항체들 때문에라도 뭔가 공격을 만약에 받으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질환이 1번 항체 때문에 문제였다. 근데 1번 항체 없는 환자도 A라는 질환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CD4EL이 못 막는 거예요. 본인들의 기전이 아니면. 그러니까 항체가 꼭 있어야만 되는 뭐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FcRn 저해제로 비교를 한다면. 근데 FcRn 저해제 자체는 뭐 1번 항체건 2번 항체건 모르겠고, 우리는 항체를 다 줄여버리니까 자가면역 질환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치료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아제넥스를 통해서 시장성까지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상업화 가능성까지 훨씬 증명이 됐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이뮤노반트가 편의성이나 아니면 그 IgG 제거 능력, 항체 제거 능력이 훨씬 좋다는 거거든요. 항체 제거 능력, 그에 기반한 데이터들이 자꾸 쌓이면서 시장을 점점 나눠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증근무력증은 워낙 아제넥스가 지금 먼저 출시가 됐고 자리를 잘 잡았기 때문에 이뮤노반트에서는 그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이뮤노반트는 그레이브스병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레이브스병 시장을 장악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제넥스 이번에 나온 데이터 중에서도 MSE 데이터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최소 증상 발현 데이터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MSE 데이터는 이뮤노반트가 훨씬 아제넥스보다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까지 나와준다면 이뮤노반트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사가 잘 되는 건 사실 같은 경쟁 관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산업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 물량을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사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만드는, 뭐 기술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시장의 크기를 잃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제넥스와 이뮤노반트가 경쟁사라고 하지만 MG라는 중증근무력증 시장과 그레이브스병이라는 시장은 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증근무력증은 너네 다 가져, 아제넥스 다 가져 할 수 있고, 그레이브스병은 이뮤노반트가 다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경쟁사가 잘 됐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이 질환 적응하는 질환 자체가 다르고, 물론 같은 적응증에서 싸운다면 경쟁사, 충분히 경쟁사죠. 하지만 지금 다른 질환 면에서 많이 자가면역 질환은 약 50개에서 100개 이상의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질병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누가 빨리 진입해서 시장을 장악해 가느냐가 문제일 것 같고,
지금 이번 아제넥스 결과를 통해서 이뮤노반트에 대한 기대감 또한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FcRn 저해제의 약효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항체를 줄여준다라고만 좀 기대를 하고 있었지, 이런 아직 우리가 모르는 뭔가 다른 황체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마저도 FcRn 저해제가 줄여준다는 거를 이번에 처음 시장에 이제 공개가 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확장성이 충분히 더 커질 수 있고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중에 2026년 내년에 발표되는 그 아이메로 프로바트 물질로 지금 임상 중인 류마티스 치료제나 CLE 루푸스 같은 경우도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겠다. 지금 아제넥스에서 IgG 항체 감소 농도가 이뮤노반트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약 10%가량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항체가 없는 사람한테도 투여를 해봤더니 호전이 됐다라는 건 이뮤노반트의 약물은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아이메로 프로바트 결과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한 가지 이유고요.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입니다.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목요일 새벽 한 2시 반쯤에 주주총회가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방송을 실시간 중계를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실시간 중계를 하면, 또 그 스크립트를 따서, 대본을 따서 한번 방송을 하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방송을 안 해주면 제가 한번, 원본이 만약에 나온다면, 노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서 14일까지 그 미국 갑상선 학회에서 발표될 데이터들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될 것 같고요. 이뮤노반트에 지금 밀고 있는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훨씬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반응이 좋다면 향후 아이메로 프로바트의 출시 시점도 빨라질 수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긍정적이라면 이거는 좀 뇌피셜로 긍정적으로 좀 뇌피셜을 좀 돌려보자면, 그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면 이제 중증 근무력증 그레이브스병 환자들 모집도 수월해질 거고 하는데, 이뮤노반트 입장에 대해서는 FDA에 지금 이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이 ATD 항갑상선 약물에도 반응하지 않고 하는 환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엄청 많은 환자들, ATD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이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치료들은 지금 현재 분위기상 좀 소외된 치료요법이에요. 그래서 항갑상선 약물이 들지 않는 환자들은 다른 치료 방법이 거의 없는, 선택의 권한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 소위 말하는 언맷 니즈가 크다,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질환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질환들은 FDA에서 가속 승인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먼저 승인 내주고 임상 진행 따로 해서 결과 보고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갑상선 학회에서 좋은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레이브스병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가속 승인을 신청을 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의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수준인 거지, 그럴 거야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아예 배제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기대를 한 0.1%라도 좀 가지는 게 투자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만약에 가속 승인이 돼버리면 대박이거든요. 바로 약물 투여가 가능하면 이건 라이센스 아웃은 부르는 게 값일 거예요. 이게 그레이브스병 시장 자체만 몇 조의 시장을 점령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제넥스가 중증 근무력증이랑 CIDP, ITP 이렇게 3개 정도, 천포창도 나왔나? 한번 찾아봐야겠네. 아무튼 이렇게 3개의 질환으로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아까 계산해보니까 오늘 주가 기준으로 약 한 60조 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 3개의 질환으로 처방받는 환자보다 그레이브스병으로 처방하는 환자 수가 한 몇 배 정도 될까요? 한 5배 이상 돼요. 5배 이상. 그러니까 지금 아제넥스가 이런 이 3개의 약물로만 기업 가치를 매겨진 건 아닐 거예요. 다른 추후 다른
질환들에 대한 임상에 대한 데이터들의 신뢰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향후 기대감들까지 다 합쳐져서 시가총액이 60조 원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뮤노반트는 뭐 같은 약물이기도 하고, 근데 중증 근무력증이 아닌 그레이브스병 하나만으로 또 약 30만 명 이상의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뭐 회사에서 좀 부풀려 예상했다고 쳐도 한 25만 명 된다고 5만 명 후려 쳐도 저희가 통계적으로 5만 명 깎아버려도 25만 명이면 지금 처방하는 환자 수의 약 한 4-5배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 몇 조 시장을 이제 가져가는 거야, 한 번에. 그러니까 한올은 이제 바로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가속 승인이 엄청난 꿈입니다. 예. 0.10001%의 가능성을 갖고 저는 뇌피셜을 돌린 거고요. 이 언맷 니즈가 크기 때문에 지금 70년, 80년간 치료제가 없는 그레이브스병 질환이잖아요. 근데 그 질환에서 치료제가 이제 대체 치료제가 항갑상선 약물이 드는 환자들이야 처방은 그거 하면 돼요. 그 약물 약값도 싸고, 그거 아마 먹는 약일 거예요. 약값도 싸고, 그래서 그거 드는 환자들은 그거 먹으면 돼요. 먹으면 되는데, 그거 먹고도 안 드는 환자들이 20만 명, 30만 명이라는 거죠. 그 환자들은 이제 뭐 다른 요법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받아서 갑상선을 떼버리면 평생 갑상선 저하증을 시달려야 되고, 방사선 요법으로도 해도 평생 약물을 복용을 해야 돼요. 갑상선 저하증 같은 것을 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다른 획기적인 치료제. 그러니까 이미노반테 아이메로프로바트는 투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6개월간 유지가 되고 효능이 좋고 치료 ATD 안 드는 환자들에도 꾸준히 투여를 하면 유지가 되는 정도가 되면, 일상생활이 되는 정도가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획기적인 약물이거든요. 그러니까 FDA 입장에서는 언맷 니즈가 엄청 많네. 이런 약들은 미리 내놔야겠다 하고 너네 허가해 줄 테니까 일단 투여부터 해보고, 언맷 니즈가 너무 커. 그러니까 투여부터 해보고 너네 나중에 이제 임상 3상 결과 보고해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번 바토클리맙 데이터,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9월 10일에서 14일 갑상선 학회에서 만약에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다면 FDA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도 한 번쯤은 신청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면서 행복하게 지금 방송을 마무리하고 잠을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긍정적으로 된다면 다들 좋겠죠. 하지만 저희의 미래는 모른다는 거, 언제나 투자의 불확실성은 있다는 거,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라는 거, 잘 생각해 보시고 투자하는데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될 거다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은 제가 책임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판단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데, 이런 희망 회로도 있다, 0.00001%의 희망 회로가 있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밤이 늦었습니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1000명이 되기까지 약 120명 정도 남았는데, 구독자분들은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유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을 눌러 주셔서 저희 목표 달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 주신다면 그만한 도움이 없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슈퍼챗도 후원해 주신 분 계시는데 너무 잘 시원하게 방송 준비 잘했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방송 준비 잘했고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이 좀 쌓여서 너무 방송할 때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도 항상 하고, 웬만하면 시간이 나면 최대한 방송을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구독은 꼭 한 번씩 제가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모르겠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고, 내일 새벽, 그러니까 돌아오는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새벽 2시 반에 주주총회를 하는데 좋은 내용 있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